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곱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웹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환영합니다. 저는 이대중으로 한국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K-방역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2개 정부 부처와 6개 유관기관이 함께하여 국제방역협력인 총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 주관으로서는 주제별로 웹세미나를 진행 중이며 이번 7차 웹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지방정부로서는 경기도,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션별 발표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부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허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주제별 7차 웹비나에서는 K경제,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 대하여 전 세계의 참여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도전에 맞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마주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간 최적의 균형을 찾는 한편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각국 정부의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월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열흘 만에 900명에 이르는 등 초기부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의 3T의 근간을 둔 한국형 방어 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결과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도 최악의 위기 단계를 지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대로 감소하였으며 5월 초부터는 보다 완화된 수준의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경계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바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경제 대응 조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 봉쇄가 없는 성공적 방역의 결과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5 내지 6%로 전망하는 와중에도 선진국 중에 가장 양호한 -1%대 수준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의존도 등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 경제 성장 회복도 세계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웹비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Protecting, Preserving, Preparing 3P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경제 충격 완화, 경제 회복력 유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 정책을 소개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충격 완화, 산업별 대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웹비나가 개별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각국의 경제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지인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는 연쇄적으로 번져가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견뎌내지 않으면 각자 쓰러질 것이라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방역에 실패하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처럼 경제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균세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은 한 배를 탔으며 같이 살든 같이 죽든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협력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쳐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두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님의 개회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앞서가지고 몇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급적 많은 국가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한국 발표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로 인하여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위하여 웹세미나 영상을 저희 통합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추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 약 30분 동안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질문하기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발표자와 발표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어떠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Protection, Preservation, Preparation 3P의 키워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개괄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충격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마련한 고용노동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의 경기도청에서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들은 기획재정부 박일영 개발금융국장이십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개괄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 웹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박일영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는 코로나19 사태하에 세계 경제를 고개사의 줄 위에 놓였다고 비유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번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방역 경험 공유에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상황 속 최근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상황을 소개한 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 한국 정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을 Protecting, Preserving, Preparing의 3P를 이용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용, 산업정책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자세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최악의 위기 단계를 지나 진정 국면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5월 초 거리두기 정도를 총 3단계 중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이동과 개방을 보장하여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금 정부는 방역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 경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교역 규모는 19년에 비해 1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1사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하였으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 70.8로 글로벌 금융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신용카드 승인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금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23.7%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일자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2만 명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도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비상경제회의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두 가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합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줄여서 경제중대본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범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합니다. 먼저 글로벌 팬데믹 선언 이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최하였습니다.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내수, 고용 피해 최소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고용안정 패키지 등의 핵심 정책들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논의,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상시적인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 부총리 주재로 경제중대본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6차례에 걸친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하여 경제,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공유와 함께 기이 발표된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통해 그간 정부는 총 약 270조 원의 종합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약 14%에 달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대응 방안은 프로텍팅, 프리저빙, 프리페어링의 3P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프로텍팅입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타격을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로 5월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완만하지만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저리 대출을 수행하며 낮은 보증료율과 높은 보증 비율로 신속하게 보증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임대료 감면분의 50%를 세금 감면을 통해 부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를 보완하여 채권, 주식, 단기자금 시장 등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중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프리저빙입니다. 이는 내수 촉진과 피해 산업 분야 지원, 수출 활력 도모를 통해 경제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선결제, 선구매 등 공공부문의 최종 구매자로서 내수 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바이어 매칭을 실시하여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3월 17일 0.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이어 5월 18일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인 프리페어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 푸르게, 더 스마트하게, 더 공정하게라는 정책 방향을 전 세계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형 뉴딜은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더 푸르게, 더 스마트하게, 더 공정하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은 기존 뉴딜 사업과 유사하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 20세기 뉴딜 사업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 뉴딜의 토대가 되는 고용 안정망 강화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사회에 대비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주요 수단일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전 산업의 데이터, 5G, AI를 접목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AI, 줄여서 DNA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5G 국가망을 확산하고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합니다. 또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16만 개 이상 중소기업에 원격 근무 인프라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 22년까지 총 112억 불의 재원을 투입,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하여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환경 친화적 인프라, 녹색 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 및 5대 선도 녹색 산업을 선정, 육성하여 22년까지 총 107억 불의 재원을 투입, 13.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방향하에 추가 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적인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 과속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불평등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공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G20 및 국제금융기구, 양자간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시정책 공조 및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방역, 경제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채무부담 완화,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의 조화 속에 당면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그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그 고용 분야 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정혜영 국제협력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 정혜영입니다.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1.3%포인트 하락한 65.8%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39만 2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서 고용 충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금년 5월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은 4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의 수가 올해 5월 32만 3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 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고용 상황 악화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충격이 특히 더 크게 나타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그 결과 노동시장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2개월에서 7월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를 취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4월에서 6월간은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에 취해진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기업이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의 4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피해를 입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4월에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인상되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에 더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경우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도 상향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음은 가족돌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업이 결정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가족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노동자는 가족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연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는 무급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비용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지급되며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지급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 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보험료의 납부 유예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동지원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노동자 1인을 대상으로 최대 지급되는 지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 감소자 및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고용안정대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안정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고용 지원 업종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매출이 급감한 영세 사업자, 일감이 줄어든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연수기관 강사, 연극 영화 종사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6월 1일부터 총 93만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앞서 말씀해드린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른 별개의 지원금이며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중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영세사업자, 프리랜서나 특고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에서 34세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55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10만 개의 비대면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한 3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IT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사와의 협력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산업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권순목 산업정책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순목 팀장입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산업별 지원 방안을 자동차, 조선, 섬유, 전시산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산업을 저희가 꼽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네 산업은 그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특히 가중된 그런 산업들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지원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글로벌 경기 악화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특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4개 업종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3월까지는 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수출 부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생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 업종입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발주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섬유 업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요. 원자재 이동, 공급 측면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출과 생산이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5월부터는 신규 수출 주문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시 산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거의 모든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전시 산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편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업계 피해 또한 한 2,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업종별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약 100개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 증권과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한도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업체의 신용을 보증하는 지원 플랫폼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부품을 확대하고 보세구역 안에서 수입 부품의 보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거나 혹은 분할해서 납부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수요를 진작하는 대책입니다. 이번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개소세를 70% 인하하고 있고 공공부분에서 업무용 차량 구매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김으로써 완성차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2배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유동성 공급입니다. 정부는 8조 원 규모의 협력업체에 대한 제작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규모를 유지하면서 적기의 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지연이나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제작 금융 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만기 연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발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에 교체했으며 원양어선이나 해경함정 등도 연내에 조기 발주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지원 방안입니다. 특정 산업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그 산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각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금년 6월까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 방안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섬유 의류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진공 융자 혹은 기보의 보증 만기 연장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 보증을 활용해서 창업벤처기업에게 맞춤형 기술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해서 금년도 관세나 부가세 납부를 최대 연말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조달입니다.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경찰청, 소방청 등과 같은 공공부분에서 섬유, 의류, 구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 진작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패션 브랜드 50여 개사가 함께 참여하는 코리아 패션마켓 개최를 추진해서 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 공급인데요. 중진공, 소진공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지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의 납부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국제회의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서 이 분야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 지원입니다. 전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정도 한시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사업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내의 경제시장, 금융시장 동향과 유동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거고 그 다음에 업종별 경영 여건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가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양순욱 국제협력과장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장 양승욱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회목차와 같이 오늘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조직은 장관을 중심으로 본부의 차관, 4명의 실장, 전국의 13개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300여 명의 직업이 함께 일하고 있고 2020년 예산은 16.4조 원, 137억 달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혁신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 스타트업 벤처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이 5가지를 핵심 미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확산되지 않았던 2020년 1월부터 장관님의 리더십 하에 중기부 산하 유관기관 13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코로나 비상대응팀을 만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코로나 대응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여 불만이 고조되자 중기부 차원에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 방송을 긴급 형성하였고 마스크 100만 개, 손세정제 14만 개를 확보하고 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 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였으며 중국 우한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안전하게 공장을 재개하기 위해 마스크 1만 개를 구호 물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홈쇼핑몰 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5%에서 2.5%까지 낮추어 소상공인 제품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2차에 걸쳐 26.4조 원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프로그램으로 총 16.4조 원의 규모의 자금을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 프로그램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위탁보증으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행되었고 건당 1천만 원, 3 내지 4% 금리 5년간 상한조건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권의 상환 안정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 유예도 실시하였습니다. 중기부는 특별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점포 2만 9천 개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휴업 점포 16만 1천 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3.5조 원을 발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주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민간 임대인에게는 일부 재정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공유 재산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모든 공공기관도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 인하하였습니다. 또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음식점 등의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캠페인을 스스로 먼저 실시하였고 전국 단위 선결제 캠페인을 주도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무역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세계 수출기관이 릴레이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총 10회를 거쳐 400여 개 기업의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 해외 출장의 애로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기업들과 온라인 수출 상담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급한 사업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인에 한해 상대국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여 예외적인 해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양자, 다자 간 국제협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기업이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이 시급하여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입국이 필요할 때 한국의 파트너 기업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신청하면 중기부 등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PCR 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 기간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입국 시 격리 완화 등 조치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외국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 완화 또는 면제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민간 합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여 비대면, 온라인,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16만 개 중소기업 대상 원격 근무 시스템 운영 바우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밀접 지역의 1,500여 개소의 공동 화상회의 및 온라인 상담 공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린 기술 선도 기업을 100개사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R&D, 실증, 사업화 단계의 기업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여 녹색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제조 공정의 물류와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가치 사슬 전 과정에 이르는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며 2022년에는 1000개의 5G 스마트 공장 솔루션 보급 확산을 통해 스마트 공장의 제조 공정 고도화 및 제조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제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품질 개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2개, 그리고 플랫폼을 1개 2020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회, 현지 판매 지원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 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망 쇼핑몰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브랜드가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를 작년에 런칭하였고 브랜드 K 제품을 K-팝, K-뷰티, K-푸드와 연계하여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K콘 등 대규모 한류 행사에 브랜드 K 특별 판촉전을 개최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이오, 의료 제품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여기 보이는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 또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이나 또는 제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최원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영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검토 사항, 해결 방안, 주요 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위축 및 기업 경기 둔화 등 지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7.9%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 도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은 경제 방역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득인과 동시에 소비입니다. 소비 역량 강화로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여 다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즉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재원은 총 1조 3,642억 원으로 추가 증세 없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재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이며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신속한 소비 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급 신청을 위한 줄서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별도의 카드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 제작 기간만 3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당연히 민원이 폭증하였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민원은 일일 평균 3,657건에서 28,342건으로 약 6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폭증하는 민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일로부터 도민 지급까지 단 1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신청 시스템 개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인 조례 제정 및 시행,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을 15일 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소비 유도를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소비퇴장을 예방하여 즉각적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서 별도로 필요한 카드는 13개사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 신용카드 지급 방식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신청을 오프라인 신청보다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의 55.6%가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자 분산을 위해서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하였습니다. 폭증하는 민원은 온라인 전용 상담 게시판을 개설하고 재난기본소득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최대 3,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성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카드 매출은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소비된 후 3주 만에 98%까지 회복되었으며 5월 셋째 주에는 매출액이 10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은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액이 6주 평균 39.7%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인 비가맹점은 6주 평균 11.5%가 감소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사업의 성공적 집행 및 예산 절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개월 만에 도민 86.8%가 신청하였으며 6월 8일 현재 도민 96%가 신청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카드 제작 비용 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재난기본소득 전국 확산의 마중물 역할입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는 높은 도민 만족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도민 90%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제한해 골목 상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응급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의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접수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 한 가지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것처럼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피해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적절한 정책 대응 규모와 관련하여 가지고는 각 나라별로 지금 피해 상황이나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전체 지원 규모는 총 270조 원, GDP의 1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IMF에 따르면은 이 정도의 대응 규모는 G20 국가 중에 한 중상위권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경제나 보건 피해 수준을 감안할 경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철저한 어떤 방역 조치와 함께 피해 계층이나 피해 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기 지원을 통해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 중인 제3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고용노동부 정혜영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지급이 확대된다고 발표하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급 요건이 완화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휴업을 3개월간 실시한 다음에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휴직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최근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고요. 지원금 그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경영상 피해가 커서 사업주가 3개월간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유급휴업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고용 상황이 악화돼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4월 27일부터 일반 업종에 비해서 지원 요건을 더욱 완화한 바 있고요.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급휴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업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부 권순목 팀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계층들도 많고 업종도 많은데 특히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때 간단히 언급드렸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중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그 업종은 위기 극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제도약을 위해서 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대기업도 생존해야겠지만 대기업의 그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그 생존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협력 중소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대기업이 자발적인 노력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좀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각각 200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정책금융기관들이 은행 대출을 보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은행들은 이 현대차의 그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현대차랑 이제 협력을 했지만 협력을 해오던 건실한 이제 협력업체들이죠. 그런데 이 건실한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섬유, 기계 뭐 이런 다양한 업종의 그 지금의 이런 연대와 협력 사례를 지금 확산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코로나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표하실 때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대면 화상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상담회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해외 전시회가 취소되어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가 매우 많으며 모든 국가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3개 기관과 함께 릴레이로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 현지어 카탈로그 등 기업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와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바이어, 제조사, 무역 전문가 3자 간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고 비대면 화상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샘플 해외 배송 서비스 제공, 사후 계약 지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회의 주요 품목으로는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패션, 소형 가전, 가공식품 등 한국의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 제품,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방역 제품을 포함하고 또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제품도 포함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400에서 500여 개의 기업의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 아세안 국가,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6월에서 7월 동안 나머지 5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상 상담회에 참여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소벤처진흥공단, 무역협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참여 방법 및 세부 일정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는 코로나19로 기업 해외 출장의 애로가 많은데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서 경기도에 드리는 질문들입니다. 발표에서 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지급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민이 1,360만 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1,360만 명께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10만 원씩 들어있는 선불 카드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그 당시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카드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드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나에 1,000원씩이기 때문에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줄을 서게 하면 국민 보건 방역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가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4월 9일부터는 4월 20일, 9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것이 한 1,360만 명 중에서 700만 명 이상이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 나머지 500만 명 이상은 시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가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 방법에서도 이제 도민들께 좀 편의를 드리고자 보통 이제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간 6시까지인데 평일에는 8시까지 좀 2시간씩 연장을 했고, 주말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줄 서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들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산업부의 권순목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적인 협력 외에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이런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흐름들이 지금 많이 차단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단 때문에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서로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과 같은 그 필수적인 인력들이 잘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 G20나 APEC 아니면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다양한 국제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인적 물적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좀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 활동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와 입국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그 중요한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시는 그런 기업인들을 좀 돕기 위해서 뭐 격리 면제나 이런 대안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의 사고가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이제 이런 국가 간 공조를 좀 저희 나라가 주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난 기본 소득에 관한 질문인데 경기도의 최원영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그 도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민원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대응해서 해결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360만 명의 이제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97%는 만족하고 3% 정도가 이렇게 좀 불만족하다도 3%가 숫자적으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계속 경기도의 어떤 그 카드 사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도민들께 시민들께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던 방법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역 카페 개념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신용카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뭐냐면 지역 카페라는 곳은 자기가 사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그런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 심층 민원 상담 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 사항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히 한 50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했고요. 또 관련 카드사에도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카드사별로 필요한 질문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무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225명이 공동의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민원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을 때는 한 3,500건 이상의 민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정리되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재난 기본 소득을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되게 상당히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또 신속하게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지금 코로나19와 대응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다음의 시기를 준비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정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총괄하셨던 그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장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그 한국판 뉴딜은 그 당면한 어떤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나아가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전략까지 그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를 통해서 그 현재 그 한국 경제를 이제 추격형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국판 뉴딜은 그 선택과 집중 기준에 따라서 7개 분야, 25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게 되며 그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의 그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2022년까지는 즉시 가능한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31.3조 원을 투입해서 총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창출할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공 데이터 어떤 분석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인력, 그리고 그 사물 인터넷 설치와 관련된 인력, 그리고 디지털 교육 강사 이런 분야를 통해서 총 3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그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그린 디지털 학교 전환, 그리고 스마트 상하 수도 구축 등 그런 친환경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13.3만 개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용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어떤 청년 채용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 고령 구직자 고용 시에 어떤 장려금 지원 등 그 청년이랑 그 신중년 중심으로 해서 총 9.2만 개를 지금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그 어떤 상세 계획은 7월 중에 최종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양승욱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발표 내용들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 스마트 코리아 펀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마트 코리아 펀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야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민간 합동으로 약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모태펀드에서 약 4천억 원을 출자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 캐피탈이 조성하는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 손실 충당 등 리스크를 먼저 떠안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제조, 생산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기술 기반의 비대면 분야에 5천억 원, 진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4천억 원,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 분야에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고용안정지원금,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고용노동부 정혜영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피해를 보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이런 분들 중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각 계층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간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유흥이나 도박과 같은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요.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중에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이나 매출액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올해 3월과 4월의 평균 소득을 작년 월 평균 소득 또는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 중
특정 월의 소득 아니면 작년 3월이나 4월의 소득 중 하나와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으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은 오늘 답변하지 못한 추가 질의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지막 세션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 산업 정책을 정리한 저희가 책자가 있습니다. 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라고 하는 책자가 영문 홈페이지인 english.moef.go.kr 프레스 릴리스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국의 코로나19 특히 경제 분야의 대응 노력도 각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